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 대해서 처음에 약간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와 유엔인가 봐 라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정말 똑똑하겠지, 정말 대단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안 보이실 텐데 강의 자료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다운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데런 에스머글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 아프가니스탄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제 막 우리 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국제개발에서 많이 나오는 게 한국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 막 한국처럼 잘 살게 될 거고 우리 막 돈도 많이 벌 거고 라고 하면서 실제로 유엔이랑 NGO가 많이 들어갔어요. 2001년에.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2001년에 들어간 돈 중에서 20%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를 짓는다고 갔고 또 다른 20%는 브뤼셀에 있는 본부를 짓는다고 갔고 실제로 수혜자가 받는 건 10%도 되지 않았다. 일례로 어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산악 마을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우리는 이 마을을 완전히 바꿀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받은 거는 나무 장작으로 쓸 수 있는 나무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데런 에스머글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제개발 원조는 오히려 안 좋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독재자나 착취적인 정권을 연명하게 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예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 지원이겠죠. 북한 지원할 때 많은 반대편 여론들이 그거 해도 김정은 정권만 계속해서 직속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북한 인민들한테 가는 건 얼마나 있느냐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런 에스머글루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은 이 국제개발 원조는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다. 왜냐면은 그만두면 선진국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거 아니냐. 내가 아프리카에 막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내 1달러로 사람 한 명 살릴 수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숭고한 일 아닐까? 라는 이제 심리적 요인들을 위해서 국제개발 원조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데런 에스머글루는 국제개발 원조는 사실상 그냥 인간적인 인류애를 기르기 위한 심리적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걸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외의 원조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엔이란 곳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율적인 집단이 아니구나. 우리 희망에 찬 그런 집단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콕스바자르에서 근무를 했고요. WFP라는 곳에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글라데시에 로힝야라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뭐 하는 분들인지, 그리고 이제 그 난민 캠프 내에서 국제개발 조직들이 무엇이 있는지 100개가 넘는 조직들이 있어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Q&A를 받으면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국제개발 커리어까지 도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제가 학교 생활 거의 6년 했는데 이제 휴학까지 합치면은 나중에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게 한 줄도 없었어요. 재학점 빼고 장학금 받았다는 거 빼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 됐건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받으면 이 과제는 실제로 난민 캠프에서 쓰이는 과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이게 나의 해결책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진짜 WFP에 연락을 할 거예요. 방글라데시 쪽에다. 그래가지고 이걸 써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제가 예일 저널이랑 캠브리지 저널이랑 국내 저널들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통해서 저한테 주면은 그래서 제가 이건 일만한데 라고 하면은 저랑 고유한 팀 한 2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제가 그걸 실제로 불러붙어서 저널까지 낼 겁니다. 케임브리지 저널 같은데. 여러분 그걸 이력서에 쓰시면은 정말 좋아요. 어디를 가시건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석사한다 하건 아니면 내가 뭐 삼성 들어간다고 하건 간에 케임브리지 저널에 뭐 아티클 수록돼 있으라고 하면은 이력서에 평생토록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4년 동안 들었던 수업 중에서 이거는 그냥 이력서 한 줄 쓸만하다. 그런 수업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질문으로 했는데 이 질문만 해보죠. 난민이 로힝야 쪽에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대략적인 숫자 뭐 이래서 뭐 몇 년은 있을 것 같다. 아는 걸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몇십 년, 50년. 50년이요? 50년? 5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몇십 년 된 거. 50년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 나눠서 왔어요, 웨이브가. 첫 번째는 1991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촌에 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34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67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미얀마에서 인종청소가 있었거든요. 그 로힝야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로힝야 난민 캠프 가면은 막 총 맞았다거나 지뢰에 뭐 실족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장애인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원래 1991년에는 34,000명이 왔을 때 이 파란색 선 보이시나요? 여기만 난민 캠프였어요. 근데 이게 쫙 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난민들이 콕스바자르 전역에 걸쳐서 지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8년이랑 2013년이랑 2018년 난민들이 대규모로 오기 전에 후입니다. 다 정글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사실 자연 국립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코끼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들어와요. 그걸 다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코끼리 지금 쫓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역 가보시면은 여기는 뭐 코끼리 출몰 중이다라는 얘기도 있어. 실제로 그 사인도 여전히 있고 코끼리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난민들이 여기 다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정글에 숲을 다 베어내고. 그래서 이 난민들의 숫자는 지금 총 이게 올해 1월 자료거든요. 1월 31일 100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5천 명이 현재 이 방글라데시의 여기가 미얀마거든요. 국경 지역에 살고 있고요. 또 바산차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도 지금 한 3만 6천 명 정도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데 여성들이 조금 더 많아요, 남성들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2%가 아동들입니다. 이제 4%밖에 노인이 없죠.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오다가 뭐 사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노인들 아직 못 오시고 그래서 실제로 32년이 됐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냥 사회가 형성돼서 여기서 그냥 태어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이고 이게 2022년인데 2017년에 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계속 오고 있어요. 미얀마 사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원래는 예전에 뭐 4총이라든가 8총이 미얀마에 있었는데 이제 진짜 다 오고 있다. 로힝야족이. 지금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들이 사는 곳이 라카인이라는데 거기가 완전 텅 비어버렸다. 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빽빽하게 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 덴시티, 인구 밀도라든가 위생 아니면 여기 불나면 진짜 딱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재해 그런 게 계속해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프인데 어떤 그래프냐면은 vulnerability 그러니까 취약도예요. 이 사람들이 식량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빨간색 선 보시면은 이게 로힝야들입니다. 난민들. 이거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안타까운 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빨간색 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 얘들이 갈수록 좀 못 살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수치가 절반 이상이에요. 지금 수치를 안 보시겠지만 57%고 총음에는 2017년에는 2023년에 저게 85%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80%까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미 안 좋아 절반 이상이 안 좋았는데 또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반대로 방글라데시 역시 꾸준히 이게 초록색 선이 줄고 있구나 취약성이 계속해서 늘고 있구나 이 지역 사람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전년도 지난 3년 동안 너 상황이 좋아졌니? 나아졌니를 물어본 인터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에 보시면은 이제 1년도군요. 3년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너 생활이 나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난 변화가 없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나는 변화가 좀 좋아졌다 라는 거거든요. 빨간색이 점점 늘고 있다가 2022년에 갑자기 빡 늘었잖아요. 여기가. 그쵸? 네. 이게 방글라데시고 이게 로힝야거든요. 로힝야 보시면 빨간색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2022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얘들이 원래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2022년에 저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77%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반대로 방글라데시 사람들 역시 43%가 전년 대비 우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못 사는 건 둘째치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국제 원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힝야 사람들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below food MEB MEB가 뭐냐면 minimum expenditure basket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정도 먹으면 사람이 최소한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살 수 있는 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9년에 보면은 이제 54% 이상이 나는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3년 보니까 그게 35%로 줄여버렸고 빨간색, 그러니까 나 최소 수급도 지금 최소 영향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또 안타깝게 로힝야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사람들 역시 그게 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9년에는 나 그래도 최소 수준 이상은 살아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70%밖에 안 된다는, 69%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나 최소 수준도 못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1%에서 14%로 14배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 그럼 원조가 어떻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원조가 없어지면 갑자기 빨간색이 확 늘잖아요. 그러니까 로힝야 사람들이 원조에 완전 종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이제 원조 못 주게 됐어 미안해 라고 하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다 라는 비율이 2019년에는 68%였는데 2023년에는 83%고 이게 점점 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진 않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이걸 보면은 난민들이 훨씬 국제 원조에 종속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난민들이 이런 상황일까요? 가끔씩 현우진 강사 얘기 보면은 야 요즘은 막 성공이 쉬워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데 난민들은 나아질 수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난민 캠프에서 뭐 일론 머스크다 제프 베조스다라고 하더라도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이 사람들 첫 번째로 노동을 못해요. 왜냐면 국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로힝야들을 방글라데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특히 책임져야 될 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 활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힝야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엔 원조에 종속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캠프 내부 외부 이제 이동이 안 됩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밤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캠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나 캠프 1 샀는데 캠프 2로 이사 가고 싶어. 그것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 역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에 가보시면은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가 만든 직업학교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희처럼 국영수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코딩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뜨개질 아니면은 뭐 그런 전기 그런 걸 배우는 직업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캠프에 갑자기 막 아이작 뉴턴이 있다, 얘는 천재다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치안이 불안합니다. 지금 캠프에 100만 명이 살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내부 경찰서라는 게 마땅히 없어요. 방글라데시에 사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밤이 되면 총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요즘은 이제 미얀마의 당군들이 와서 얘들을 강제로 납치해 가서 당군으로 쓴다던가 소년병으로 아니면은 집단 강간, 살인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노동 제한이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은 불법적 일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약 거래 같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집들이 다 대나무로 지어져 있잖아요. 이 이유가 방글라데시 그 사회에서 너네 빨리 가 라고 너네 돌로 만들지 마. 돌로 지금 너네 여기 평생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빨리 지우기 쉽게 다 이제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학교거든요. 학교 보시면 이제 배우는 게 이런 뭐 회로 만들기, 납땜하기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사실 코딩 배워봤자 그래서 뭐 파이썬 애가 영재다라고 해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유엔에서 이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줍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너무 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돈을 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거를 이제 편법으로 얘들 일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봉사활동비를 줍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바구니라도 그런 거 만들어요.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로힝야 난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딱 구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열심히 참여하시면 한 개 드리려고 왔거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열심히 좋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땔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정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비 오면은 다 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질 보시면은 지금 당장 쓰러지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전원 집들 많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나면은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든가 그렇게 간당간당한 집도 많아요. 그래서 재해도 많고 노동 기회도 없고 그리고 교육 시설도 없고 난민 사실상 거주권도 없는 거죠. 이런 노답인 상황에서 지금 유일한 소득이 유엔이 돈 주는 겁니다. 유엔에서 12.5달러를 월별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커피 사는데 4,600원 들거든요. 이 커피 3번 사면 걔들은 이제 한 달 월급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2.5달러씩 100만 명한테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의 노동소득은 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힝야 난민들은 유엔 원조에 계속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소득표인데 이제 이게 로힝야 난민 소득표고 이게 방글라데시 소득표고 그리고 이게 한국 소득표거든요.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로힝야 난민들은 식량의 68% 씁니다. 12.5달러를. 그리고 이제 퓨 그러니까 연료 있잖아요. 뭐 얘들이 이 사람들이 LPG를 써요 요즘은. 그 LPG를 또 한국에서 줬어요. 장작 쓰지 말라고. 근데 그거에 한 9%를 쓰고요. 또 약 맞아야 되잖아요.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얘를 총 맞았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약에 7% 쓰고 위생에 그래도 비누 있어야 되잖아요. 2% 쓰고 그리고 핸드폰이 사실 불법인데 있어요. 핸드폰을 어떻게 하냐면은 방글라데시 사람들 이름을 빌려줘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 그걸로 돈 받고 이 사람들이 폰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국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폰에도 2% 쓰고 교통에 2% 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거죠.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교육 쪽에도 지금 돈이 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12.5달러 주면서 자, 너는 이걸로 자 그래도 현지인의 가족처럼 할 수 있어 얘들아 라고 하면은 이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건 방글라데시다. 방글라데시는 조금 나은데 이제 왜냐면 3%를 에듀케이션 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세이빙이 2% 쓰고. 근데 이거 역시 사실 요즘 막 뭐 20대들 하면 뭐 집 살려면은 뭐 월급이 한 70% 적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음식이 63%가 나가니까. 이건 한국이거든요. 한국 소비 지출. 한국 소비 지출 보시면은 이게 식사예요. 식사랑 주유. 여기 두 개 합쳐봤자 지금 27%를 씁니다. 그러니까 68%, 63% 쓰는 거에 비해서 27%밖에 안 쓰니까 저희는 많이 나가는 게 13%가 주거, 교육의 8%,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상품 서비스의 8%. 이러니까 저희는 소비 지출의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미래가 진짜 하기가 힘들겠구나. 특히 로힝야는 미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또 어떤 레포트냐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 건데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 가장 최신이고 죄송합니다.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 가장 옛날이고 이 민트색 밝아질수록 이제 선이 이제 최근인 건데 식량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2020년에 88%였는데 2023년에 9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식량만 줘라고 하는 게 점점 느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하이진.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니? 네, 여기 있습니다. Sanitation, 하이진. 이게 잘 안 보이는 게 Sanitation, 하이진이거든요. 이건 지금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위생이 조금 좋아지고 있구나. 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배고프니까 위생에 신경 쓸 그 여유조차 없던가 둘 중 하나를 알 수가 있겠죠. 또 에듀케이션도 안타깝게 보시면은 이게 에듀케이션은요. 살짝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추락해버렸죠.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교육 쪽에도 신경 쓸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교육에 당초 관심이 없거나 두 개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들 이제 소득원인데 소득원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노가다꾼이에요. unskilled labor. 노가다꾼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알 수 있고 로힝야 38%가 노가다꾼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나 소득은 없어요. 백수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23%가 넘는 걸 알 수 있고, 그나마 있는 게 이제 농사꾼들, 아니면은 뭐, 그런 잡상인들, 상인들인 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릭샤 드라이버, 이게 택시 드라이버거든요. 택시 드라이버. 그런 것처럼 여기 고소득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1차 농사, 1차 직업밖에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에서 소득원이라는 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나마 여기 1%씩 있는 게 이제 프로페셔널 드라이버 전문가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NGO 사람들일 거예요. 국제기구 이런 사람들. 로히냐 내에서.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급표입니다. 이 사람들 평균 월급이 어떻게 되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게 방글라데시예요. Highly vulnerabl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less vulnerable.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Highly vulnerable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월급이 여기다 10 곱하면은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1,000다카 한화로 11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나 잘 산다, 나 상위 32%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30만 원, 한 26만 원 정도 버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방글라데시고요. 이제 로힝야 가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파란색 선이 장대양봉이 서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36% 이상이 우리 정말 가난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진짜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월에 버는 게 4만 원입니다. 월급이 4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3%. 상위 3%다. 내가 로힝야 100만 명 중에서 상위 3%면은 이제 100만 중에 3만 명인 거겠죠? 그 3만 명이 벌어들이는 돈이 월급이 이제 14만 원입니다. 14만 원. 그치,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면 저희 시급이 요즘 10,000원 넘었죠? 저희가 이틀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월급을.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일단 소득을 어쩔 수 없이 다 식량 소모해버리고, 식량 소모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쓸 수가 없고 돈을 교육에 소모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치를 부과하는 노동이 불가하는 거고, 왜냐면 가치 부과하는 노동이 없으니까 산업이 없어져 버리고, 산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소득이 또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이따 과제 드릴 텐데, 과제 드릴 때 난 이 중에 뭐 하나를 이 연계고리를 끊어버리겠다. 난 예를 들어서 이거 교육의 문제다.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야 산업이 문제다.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자. 예전에 우리 뭐 정주영 정신처럼 뭐 조선소를 뭐 도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게 방법이겠죠. 아니면은 뭐 소득이 부족하다. 소득 더 줘야 된다. 10 정도로 사실 말이 되냐. 그런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래서 네, 이게 국제개발 조직들에 대해서 캠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 조직들, 예를 들어서 NGO라든가 아니면은 UN이라든가 그런 데들이 많아요. 국제개발 캠프 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2024년 내용인데 보시면은 150만 명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돈을, 유엔의 지원을. 그중 100만 명이 로힝야 난민들이고 50만 명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유엔이 돈을 준 사람들은 130만 명이에요. 그래서 20만 명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쓰는 돈이 1년에 8,000요. 8천이 넘는구나. 100만, 1천만, 8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대략 1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돕는데, 130만 명 돕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 이 1조가 어디로 가냐? 유엔한테도 가고, NGO한테도 가고, 이제 뭐 국제기구한테도, 다른 뭐 이제 국제 NGO한테도 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캠프 내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략 10개 가량의 유엔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유엔 기구들이.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이제 WFP라고 세계 식량 기구인데, 저희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저희가 돈을 줘야 되니까, 그 12.5달러를. 그래서 저희가 돈을 가장 많이 받고서 대략 한 3천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NGO 같은 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드비전 유명한 곳, 아니면은 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만한데. 월드비전? 월드비전이랑 뭐 부메이버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NGO들이.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NGO도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되게 신기로운 게 이 사람들이 국제 개발에 엄청나게 치우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NGO가 가난하잖아요. 여기서 NGO가 재벌입니다. 그래서 막 NGO들이 학교도 있고 NGO가 막 자체 기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재벌인 사람도 NGO 회장이고 좀 이상한 국가예요. 그래서 NGO가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산업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방글라데시 NGO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적 기업도, 사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은 보통 이제 식량, 교육, 위생, 거주, 보건 뭐 그런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각자 뭐 식량은 WFP에서 일하고 있고 모자 보건은 유니세프, 또 건강 같은 경우는 WHO,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경우도 유니세프, 또 거주 같은 경우에는 뭐 UNHCR, UN 난민기구 그런 데서 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몇 명이나 일하고 있냐, 몇 기구나 일하고 있냐는 겁니다. 총 117개 기구 조직이 일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0개가 UN이고 대략 58개가 방글라데시, 35개가 국제 NGO들, 14개가 이제 다른 뭐 사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 쪽, 그리고 이거는 소득이거든요. 소득 도와주는 거. 소득 쪽. 그리고 거주, 위생 쪽에 많은 NGO들이 조직들이, 기관들이 일하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많은 110 몇 개의 조직들이 공통된 2025년 목표인데 2020 목표 중 가장 첫 번째가 이 사람들 미얀마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그 UN 사무총장이 왔어요. 안토니오 구스테스. 그 사람이 와서 UN 방글라데시 난민들 100만 명 중에서 1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2명이 깔려 죽었거든요. 안타깝게. 그만큼 많이 모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던 게 그 피켓 들고 우리 미얀마로 돌아가게 해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토니오 구스테스 사무총장이 그래 내가 내년까지 보내줄게 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미얀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돌려보내자. 두 번째가 지금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늘리자. 그리고 population in need, 정말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주는 지원을 늘리고, 그리고 호스트 커뮤니티,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자. 왜냐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옛날에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독일에서 처음에 시리아 난민 약간 환영했다가 지금 안타깝게 됐다고 상황이. 방글라데시가 비슷해요. 2017년에 왔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막 가서 밥도 주고 로힝야 난민들한테 우리 집에서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방글라데시가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로힝야 난민들이 우리 집을 뺏어가고 있고 또 거주를 뺏어가고 직업 뺏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유엔에서는 이제 가능하면은 방글라 사람들이랑 로힝야 사람들 같이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 실제로 방글라데시 사람들 정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재난재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보호하게 해주자. 안에 마땅한 소방서도 없고 뭐 침수 아니면은 산사태 그런 거에 정말 사람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재해 같은 게 일어나면 또 5,000대가 불타버리고 다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사람들이 잘 대비하게 해주자라는 것도 이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들이 이 오퍼레이션에 나서는 공통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5개가 공통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로는 뭐 노후화된 인프라도 있겠고요. 악화되는 이제 안보 상황도 있겠고요. 계속 오는 뭐 난민들 그런 것도 지금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일했던 곳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제가 여기 일했습니다. 제 친구는 옥수수집이라고 하던데 세계 식량기구라고 해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WFP가. 왜냐면 저희가 식량 쪽으로 일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보시면은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많은 펀딩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억 9천만 달러 받았으니까 거의 이제 2천억 그 정도를 받는 거죠. 3천억 정도. 맞나?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
식량 바우처라는 걸 했어요. 이제 12.5달러를 받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현금으로 주면은 그 대북권적 꼴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너네 거 가져가서 막 술에다 쓰고 도박에다 쓰고 탕진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걸 사이버머니로 줘요. 12.5달러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상점에 와서 살 수 있습니다. 12.5달러를. 그래서 이런 상점이나 이런 상점에 와서 12.5달러로 뭐 나 이거 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12.5달러로 뭘 살 수 있는 겁니다. 12.5달러로 이제 닭이랑 생선을 살 수 있고요. 쌀이랑. 그게 만약에 10달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쌀이랑 이런 계란 같은 걸 조금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돈을 많이 까먹었다라고 하면 이제 8달러 옵션이 됐습니다. 8달러 옵션이 이제 고춧가루, 쌀, 소금이에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 한 달에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선시대처럼 그냥 조선시대 식사랑 보면 있잖아요. 식사랑만 2만 원 먹는 거. 약간 그거처럼 먹든가, 그래서 단백질을 약간 채우던가, 아니면 그냥 연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과 동시에 또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은 돈을 주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소득원이 없어요. UN 말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소득원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Support to Extreme Vulnerable Household 뭐냐면은 이 사람 중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더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다. 나는 부모가 없어요. 난 다리가 없어요. 아니면 나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가 3달러씩 더 줘요 월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Volunteer Service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15에서 24세 방금 절반 이상이 이제 청소년기 아닌 유아라 말씀드렸잖아요. 15에서 24세 아이들이 여기 할 게 없어요. 지금 남미 캠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일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연극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인 연극 같은 거라든가. 좀 부질이 없죠. 그 사람도 줘가지고. 왜냐면 좀 그냥 조악해요. 퀄리티가.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또 진짜 이게 노동소득은 못 줘요. 왜냐면 노동소득 주는 순간 방사시에서 우리가 얘들 일 못하겠는데 왜 유엔에서 주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떡값이다. 그러니까 그냥 봉사하셨으니까 차비로 드린 거다라고 해서 시간당 500원을 줍니다. 그리고 난 좀 경력자다라고 하면 시간당 750원을 줘요. 우리나라 저렇게 주면은 돌을 맞겠죠. 질문. 네. 이게 12.5달러가 인당이에요? 아니면 패밀리당? 인당입니다. 인당. 그러면은 식구가 많으면 돈 많이 벌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애를 더 많이 낳으려는 경향이 있을까요? 무슬림이라서 보시면은 완전 나뭇잎 마을이거든요. 여성분들이 다 닌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런 콘돔 사용한다던가 피임 감사합니다. 그런 피임이 없어요. 그래서 애를 더 낳으려는 경향은 모르겠는데 일단 애를 낳는 건 피하시지 않습니다. 무슬림이시라서.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gardening support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농산물 짓는 것도 도와드려요. 근데 사실 큰 농장을 못 짓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없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짧게 화분 같은 거 그런 거에서 하셔서 이제 그것도 하시면 이제 시간당 제가 500원 드리고 그리고 뭐 도로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이 사람들 동원합니다. 그것도 시간당 500원 드리고. 그래서 이게 실제 사진들인데 이렇게 뭐 연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불 나면은 그거를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교육 같은 거 참여해 주셔서 또 돈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뭐 저희가 이게 저수지에다가 그 내기 같은 걸 풀었어요. 동호 같은 거. 그래서 이게 그 다 같이 집단 농장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일하시면 저희가 또 시간당 500원 드린다든가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치우실 때 아니면 이런 이제 이게 그 산사태 방지하는 제방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도와주시면 또 돈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섹터들이 돈을 충분히 받고 있고 돈을 적게 받는다. 사실 100% 받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유엔은 항상 돈을 많이 불러요. 필요하니까 그만큼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게 식량 쪽은 그래도 70%는 쌓였다. 받았다 돈을 이라는 건데 교육 쪽은 이게 상당히 많이 한 다음에 있어. 15%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100%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쉘터 쪽, 거주 쪽도 우리 필요한 돈의 뭐 20%밖에 못 받았어.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헬스 쪽도 상황 한다는 건 마찬가지고 우리 필요한 거 21%밖에 못 받았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뭐부터 공략해야겠다. 과제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관심 없는데 교육 쪽은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이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라벨링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데이터 라벨링 시켜버리자. 그런 아이디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그냥 기본 교육 자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진짜 옛날 무한도전처럼 자 이게 클릭이야부터 가르쳐야 되는 수준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전기사정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긴 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가 상황이 바뀌었었는데 1월 24일 날 트럼프가 그 전 세계에다가 서한을 보냈어요. 우리 이제 지원 안 할 거야 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WRP에서. 지금도 난리가 나고 있고 지금도 핏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제 왜냐면은 미국에서 돈 주는 게 로힝야들한테 혼자 1억 4천만 달러 줬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큰 전주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FP는 전체 예산의 거의 한 70%에서 60%를 미국한테 의존했어요. 그게 지금 없어져 버리니까 저도 어제 링크드에서 소문을 봤는데 50%가 잘려나갔더라. IOM 같은 경우는 70%가 잘렸다 지금. 그래갖고 피바닥을 보고 있어요 지금 국제개발 쪽에서. 그래서 USAID에서 이렇게 나가버리고 저한테 이게 1월 25일 날 24일에 서한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3월 5일 날 얘기가 왔어요. 우리 못 버티겠다. 원래 우리 12.5달러 주는 거 있잖아. 우리 그 4월부터 6달러로 줄일 거야. 자, 6달러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 방금 그 사진에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6달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이거랑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거 날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소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냐? 3월까지 제가 12.5달러 줬어요. 4월째 저희가 6달러 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면 7월부터다. 7월에 예산 여기 보가야 돼요. 빵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 100만 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전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UN 돈 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데. 이제 그때부터가 정말 이제 흥미진진해지는 거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UN에서 나온 이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보편적 지원 못하겠다. 선별적 지원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에 아이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찾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 extreme vulnerable 하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고, 예를 들어서 뭐 acceptable 사람들은 돈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빵을 받고 이 사람은 뭐 3달러 받고 이 사람은 뭐 10달러 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지금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만약 과제하시면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우리는 셀렉션해서 주겠다. 그래서 어떠한 카테고리로 이 사람들 셀렉션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우리는 이 사람들 vulnerable에 포함시켰다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는 뭐 셀렉션해서 이 사람들 포함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콕스바자르 로힝 난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여러분들이 WFP의 식량 바우처 상점 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총 4개로 팀을 짜실 수 있습니다. 이게 WFP라고 했는데 WFP 아니고 뭐 UN이 되거든요. 유니세프라든가 WHO라든가 IOM이라든가 국제기구, NGO, 포이카 그리고 민간기업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FP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식량 다 오는 게 그게 도시에서 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 주변 그 지방에서 식량이 다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앱을 실제로 개발해가지고 인근 농민들한테 이 농산물을 모아서 여기 그 캠프에다가 두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앱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농산물을 만들어서 물류 비용을 줄일 거야 라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신선식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점에서 주는 게 보면 사실상 다 뭐 쌀, 뭐 기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 나 또 신선한 거 먹고 싶어 그런 얘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 우리가 확대시켜서 가지고 영양분을 좋게 하겠다라는 것도 방법이실 테고요.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안에 블록체인을 제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을 어떻게 쓰냐?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내에서
이 사람들이 12.5달러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약간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블록체인 쓰면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이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받아갔냐 안 받았냐 블록체인에다 이제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것도 그런 해결 방안을 내시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국제기구 입장에서. 반대로 NGO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굿네이버스라는 NGO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탄자니아에서 그 탄자니아 사람들이랑 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방글라데시가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 식량을 이제 시장이 있으면은 시장 원리에 대해서 가격이 싸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상점 제공을 두 개의 회사에서 이제 두 개 방글라데시 회사에서 이거 독점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독점 깨겠다. 우리 이제 시장 만들겠어. 이제 알아서 시장 원리로 해서 보이지 않는 손 식량 가격이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해도 되고. 반대로 이제 뭐 국가 여기서 포이카라고 했는데 만약 포이카 싫으시면은 뭐 USAID나 자이카 같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어려울 겁니다. 그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포이카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겠다. 우리 뭐 진짜 정말 간단히 말하면은 싸주겠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가스 버너 지급한 게 있어요 작년에 엄청 옛날에. 그래서 그거 한 이유가 이 사람 자꾸 벌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능선이 돼버리니까 재해가 많아지고 이 사람이 더 힘들어지니까 한국에서 그때 딱 가스번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도 LPG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제가 방법이겠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 가스번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 식량상을 나아지게 했다는 거죠. 아니면 정말 쉽게 가면은 우리 새마을운동 교육하겠다. 이 사람들 12.5달러 그거 정주영 정신이 없어서 그래. 조금 더 빡세게 교육을 하면은 새마을 교육하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뭐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농업 교육하겠다는 것도 방법이고요. 새마을운동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ODA 예산이 6조 7,972억이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 역대 최고치라는 걸 생각하셔서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돈을 우리 어떻게 쓰겠다라고. 뭐 그냥 그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겠다. 이 돈 우리 잘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뭐 이래서 인공위성용에서 이 사람들 돈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겠다. 블록체인을 사겠다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단순히 현대차에서 WP에다 그 차 줬거든요. 우린 그렇게 해가지고 CS로 해서 이 사람 도와주겠다. 사회공헌으로 해서 그것도 방법일 테고 저희 WP에서 진짜 큰 파트너가 팔란티어예요. 뭐 주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팔란티어 주식이 떡상했잖아요. 근데 팔란티어에서 이 WP 물류 시스템을 전자화 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량 10톤이 지금 뭐 A에서 B로 가고 있고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팔란티어처럼 하겠다. 아니면은 탈라라는 앱이 있어요. 탈라라는 앱은 뭐냐? 전 세계 농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대출이 지원해줍니다. 그럼 탈라처럼 해서 우리는 이 사람 농민들한테 소규모 대출을 해주겠다. 그럼 민간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했다. 이 100만 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첨부 자료입니다. 이런 레포트들 보시고 나는 이 상점을 12.5달러를 더 싸게 하겠다라든가 더 많이 이 사람들 뭐 돈을 더 받게 해주겠다. 12.5달러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16달러를 주겠어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12.5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3개였으면은 그걸 뭐 10개 늘리겠다라든가 우리가 더 싸게 해서 물건들을 아니면 우리 이걸 끝까지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명하게 소비를 하게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답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략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첨부 자료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첫 번째 보면은 레바 7이라는 레포트가 있어요. 이게 콕스바자르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약간 예를 들어서 나 보건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식량 사정이 부족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다. 쌀 말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뭐 고구마라든가 그런 것들 또 먹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이 한국 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은 그걸 또 교육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하셔도 되겠죠. 만약에 교육 쪽에 내가 집중하고 싶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은 레바 7이라는 레포트에서 보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